안녕하세요. 팀앤모빌리티의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모빌리티 온디맨드 서비스를 위한 다이나믹 프라이싱인데요. 저는 이렇고요.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온디맨드 시장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능 중에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온디맨드라 하면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수요에 즉시 대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우티나 카카오티 그리고 티맵 대리 같이 소비자의 이동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온디맨드와 모빌리티의 특성이 서로 섞여서 그 플랫폼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온디맨드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요한 점이 적절한 시점에 적합한 가격을 얼마나 빠르게 제공하느냐인데요. 이게 기존 시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그 휴리스틱하게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기존 배차 이력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격 책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차 이력이라 함은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현재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요.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온디맨드 모빌리티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물 운송과 대리에 한정되어 있고요. 일단 화물 운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프레이트라고 썼는데 그 화물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물의 이동을 위한 운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을 팔고자 할 때 제가 직접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여러 가지 중개 플랫폼에 자신의 물건을 올리고 내가 올린 가격과 매칭되는 누군가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물 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화주는 여러 가지 정보망에 동시에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니즈를 올리고요. 본인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보망에서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 그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화주도 그렇고 누군가가 가격을 올릴 때 저희가 주로 중개나 주선업자라고 명칭을 부여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격을 책정하실 때는 기존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눈대중이나 기존의 배차 이력의 최신 이력 정도만 참고하셔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릴 때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지금의 가격이 예전의 가격과 다르고 예전의 시장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유 가격이 급등하거나 화물 운송 비용이 급등한다고 해도 기존에 배차되었던 가격 그대로 화물 운송 시장에 정보망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이라던가 운임에 대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점을 좀 해소하고자 좀 자동화된 그리고 객관적인 운임 요소를 좀 발굴하고 그거를 플랫폼화 시켜서 서비스하는 데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쇼미더머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최적 단가 산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동화된 모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물 운송 배차 이력을 참고하게 되고요. 다만 기존에 배차되었던 이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최근의 가격을 뱉어주는 게 아니라 그 변동 폭이나 운임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모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기 보이시는 저 트럭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럭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문이 열리는 탑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탑차인지 아니면 탑이 없는 오픈된 트럭인지에 따라서 운임 요소의 기본적인 가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상하차지 운송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주분들께서 이런 경로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는 서울에서 수도권 내에만 돌아다니시는지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되고요. 그거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화물을 나르느냐에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스로 잘 정리된 그리고 파손의 위험이 없는 화물이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운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리라던가 뭐 엔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보험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보다 더 많은 운임을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화주나 제조업체 등의 그 세일즈 포인트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상 정보에 상관없이 기다렸다가 운송하는 게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도 운송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좋고 운행하기 좋은 환경에서보다는 가격이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화주들이 이제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차주분들께 돌아가야 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요 공급량에 대해서 좀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기존의 화물 단가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임 요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임 요소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수요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 시장 상황에서 적정한 수요 공급량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요 공급량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허들이 있었는데, 저희 모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배차 이력이나 제 3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수요 공급량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팀 앤 모빌리티, 내비게이션 기반의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그 내비게이션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당연히 화물 단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제가 각각 다른 차주분의 데일리 경로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뭐 보라색이나 파란색,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차주분들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경로를 운행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화물 차주인지를 알 수 있었냐면, 지금 점에 찍혀 있는 저 번호들이 경로 운행을 한 순서들인데요. 각 경로 운행한 순서에 해당하는 좌표, 그리고 그 좌표에 있는 POI, 즉 장소가 제조업이거나 유통업, 그래서 운송업자분들께서 그런 제조업의 물건을 다른 유통센터로 옮기는 식의 그 경로를 히스토리가 남았다는 걸 저희가 디텍팅을 하고, 이거를 클러스터링해서 특정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 차주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녹색으로 제가 좀 블루하게 처리해놨는데, 이분도 상당히 많은 유통 혹은 음식점들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화물 차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POI 단에서 함부로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녹색의 그 유저 같은 분은 돌아다니시는 이 반경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요. 이러한 패턴이 이틀, 3일, 4일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물 차주분들은 오전에 짐을 상차하시고 뭐 오후나 점심때 하차하는 패턴을 보이시는데, 저 녹색의 유저분께서는 오전에는 경로 안내를 하신 적이 없고, 특히 저녁 시간대 저희가 밥을 많이 먹거나 야식을 시키는 그 시간대에 저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분께서는 퀵이랑 저희가 잘 아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라이더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의 라우트 인프를 통해서 저희는 차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화물 운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선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도 상당히 낯서실 것 같은데, 저희 팀의 모빌리티는 SK텔레콤과 SK 내 ICT 패밀리의 그룹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룹사가
각자의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를 저희 마음대로 함부로 공유할 수는 없고 고객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서 그 데이터만 한정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SK텔레콤의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물의 이동이나 차주의 이동에 대한 디텍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른쪽 제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저 그 한반도에 찍힌 오렌지색의 점들을 보시면 이게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 주선사 업체에 SK텔레콤 고객분들이 전화한, 그러니까 주선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은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서 트래픽이 많이 잡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말인즉슨 저희는 화물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 대한 수요를 어림잡아 추정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데이터로 차주분들이 라우트 인포, 저희 팀의 경로 안내를 통해서 차주분들을 걸러내고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는지 디텍팅을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 겹치지 않는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차주분들의 공급을 알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통신 데이터 중에 특정 앱을 사용한 유저들의 구체적인 위치, 개인의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서 그 차주분들이 사용하는 앱들이 많이 구동되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개인의 데이터 정보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이런 트래픽 데이터라도 사용해서 저희 팀의 라우트 인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팀앱의 라우트 인포와 지금 말씀드린 ICT 패밀리의 그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패밀리 데이터를 한 번 더 제가 살짝 깊이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주분들의 앱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집계를 해본 데이터인데요. 실선으로 구현된 왼쪽에 맨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데일리 기준의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주기를 가지면서 거의 일정한 분포로 공급이 집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공급의 그래프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역별 격자를 좀 상세하게 나눠서 그 격자 안에서 공급이 얼마나 집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격자들이 몇 개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카운팅을 해본 거예요. 1년 중에서 평탄하게 주기적으로 그런 그리드의 개수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특정 연말 시점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고요. 마지막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러한 격자 안에서 최대로 관찰되는 공급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평균적으로 내본 건데 그것 또한 1년 내내 평탄하게 유지되다가 연말 시점에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결합해서 설명하면 연말 시점에 공급량이 특정 지역에서 줄거나 몰렸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공급량이 갑자기 줄었는지를 파악한 게 오른쪽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이제 포인트로 표기된 곳들이 자세히는 안 보셔도 도서 산간 지역에 상당히 외딴 곳의 지역들의 공급량이 갑자기 줄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건 연말 시점에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운송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주분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쪽 지역의 물량을 해소하느라고 도서산간 지역의 물량 해소가 안 되는 시그널을 저희가 발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격 모형에서는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운송 운임은 좀 더 높게 설정해야 되는 니즈가 발생하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형에 자연스럽게 녹아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배경이나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모델 스트럭처라고 써놨는데 저 앞부분에 모델 빌드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앱 경로 안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주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차주가 이동하는 POI 특성이 무엇인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YLP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저희 자회사로서 그 화물 주선사 업무를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화물 배차 이력을 가져와서 실제로 어떤 화물의 특성을 가지고 이 단가가 매겨졌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데이터 D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K텔레콤을 비롯한 ICT 패밀리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총 뭐 한 6가지, 7가지의 데이터들이 서로 피처 레벨로 결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피처 레벨로 결합된 모형에 의해서 기본 가격인 프라이스 A가 산출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격 모형의 뭐 차별점, 장점이라고 하면 팀의 라운드 인포 말고도 수요 공급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대리도 제가 좀 후술하겠지만 화물의 경우에는 피처 레벨로 바로 수요 공급을 넣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모델 B1이라고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밸런스 인덱스 스코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밸런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공급이 더 우선하고 있는지, 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코어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산출한 기본 가격인 프라이스 A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격인 스코어 B 혹은 프라이스 런타임이라는 새로운 가격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은 스태틱한 프라이스 A가 탄력적이고 동적인 런타임 프라이스로 이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또 그 행위 있는데요. 프라이스 A나 뭐 스코어 B를 통해서 런타임으로 프라이스 내는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만 이건 언제까지나 현 시점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이고요. 화주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이 마이크를 부산으로 옮겨야 되는 니즈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사용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옮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월요일의 시장 상황에 따라 예측되는 가격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용한 방식은 일단 기본적인 스태틱한 가격 프라이스 A는 기본으로 냅두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델 1에서 사용했던 밸런스드 인덱스 스코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밸런스드 인덱스 스코어를 산출할 때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량이 정확히 집계가 돼야 되는데 이 집계 방식에 있어서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각각을 뭐 프로페시나 사리마 X 같은 뭐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모델을 기반으로 밸런스드 인덱스 스코어 2가 다시 생성되고 새로운 퓨처에 해당하는 프라이스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모델이 화물에 현재 적용되어 있고요. 특정 화물 화주 페이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저러한 DB에 룩업해서 엔드포인트 AWS의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가격이 산출되도록 모델 스트럭처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잘 만들었다고 확신을 해도 실제 시장 상황을 완전히 딥하게 붙어서 밀접하게 붙어서 그때그때마다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모델의 업데이트 시기나 통신하는 시기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생각한 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수요 공급에 의한 기본 가격이 형성되고 나서 특정 시점의 시장 상황 그리고 특정 화물 운송이 배차가 되었고 배차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황적 판단을 피처화시켜서 별도의 가격 조정 모형을 추가했습니다. 이름하여 미배차 오더 단가 조정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산출한 그 SMTM이라는 수요 공급 기반의 단가를 통해서 화물 운송 정보망 시장에 이러한 가격으로 이 화물 운송을 해주세요라고 올려도 시장 상황을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정확히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약간의 갭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갭 안에서 미배차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빨리 이 짐을 상차해야 되는 시점이 임박했을 때 저희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모델 기반으로 새로운 가격을 책정하는 이 루프를 도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미배차 오더 단가 조정 전략이라는 전략 모듈을 하나 따로 빼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이 한 번 더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한 번 더 만들게 하는 새로운 구조를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 이 추론된 가격이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이 하나 있고요. 그거를 이제 퀄C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이렇게 조정이 필요했을 때 그럼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혹은 얼마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인상 인하폭을 예측하는 모형이 퀄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TM과 퀄이 서로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반영해서 가격을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퀄C와 퀄P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간대가 지속되고 배차가 임박했음에도 실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차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운송 건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물 운송건에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10분 주기 혹은 30분이 임박했을 때는 퀄C API를 호출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조회를 하게 되고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퀄P로 호출해서 가격 조정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 여부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가격을 저희가 뱉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미배차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물 운송 분야에서 방금 말씀드린 SMTM과 퀄CP를 적용했을 때 실제 이슈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원래는 굿 케이스, 좋은 예제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워스트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 퀄C나 퀄P가 혹은 SMTM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저희 가격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록색으로 컨트롤이라고 표시한 게 이제 기존에 주선 담당자분들이 휴리스틱하게 책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이 저희 모델을 통해서 산출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끝쪽에 보시면 칼럼 중에 리얼페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모두 18만 3천 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에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리얼페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운송권을 의뢰한 화주가 나는 이만큼만 내겠다라고 이제 책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얼페이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화주들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약 시점에 11톤 카고에 대해서는 금형 3벌이든 4벌이든 18만 3천 원에 고정하겠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표기된 사항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8만 3천 원인데 지금 현재 카 오너 페이라는 필드를 보시면 차주분들이 수락한 금액은 컨트롤 시점에서는 28만 원이나 됩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오버가 됐는데요. 이게 요 계약 시점이 2021년 6월이고 배차가 시작된 시점이 2022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1년치를 미리 하는데 1년 뒤에 가격을 예측 못하고 상당히 낮은 단가로 화주와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 배차 단가가 올라서 28만 원이나 주고 배차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는 9만 7천 원이라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저희 모형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배차 이력과 현재 시점의 배차 경향을 분석해서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화주 단가보다는 높게 산출됩니다. 높게 산출되지만 사람이 경험에 의해 임박한 시점에 있어서 뭔가 서둘러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 20% 감경된 가격으로 배차 가격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을 좀 줄였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모델링을 통한 단가를 아예 화주 계약 초기에 저희가 제공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의 예측 모형을 통해서 현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에 대한 가격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서 화주와 계약하는 그 시점에 제공할 수 있다면 18만 3천 원이 아니라
뭐 25만 9천 원 정도는 돼야 이 시점에 배차가 됩니다라고 저희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모델을 통한 객관적인 단가를 사용할 때 기존의 배차 단가를 사용했던 것보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는 일단 화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맨드 시장의 그 프라이싱이 필요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대리가 있습니다. 저희 뭐 다 아시다시피 티맵에서도 티맵 대리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이 티맵 대리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도대체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카카오나 그리고 콜 대리 전화 업체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일반적인 가격을 저희가 뭐 수집할 수도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플랫폼 사업자 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고유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물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최적 배차를 위한 단가 모형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고요. 다만 화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주치자분들께서 빨리 배차가 되지 않으면 다른 플랫폼, 뭐 다른 콜 대리 업체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호출을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보다는 훨씬 더 짧은 리드 타임과 배차 성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아까 화물은 그 수요 공급에 대한 뭐 격자 그리드를 나눠서 밸런스 인덱스 스코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밸런스 인덱스 스코어를 만들지 않고요. 아예 모델의 학습 당시에 수요 공급량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추론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피크 타임 시간대에는 화물 같은 경우는 딱히 피크 타임 시간대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요.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치자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한두 잔 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게 되거든요. 공급분들도 몰리지만 그 시간대에 수요가 몰림에 따라서 가격은 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위에 있는 시장을 실시간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가격에 녹여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뭐 거의 심플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리에서는 그 팀의 라운트 이포가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리 피크 타임 시간대에는 수요가 몰리고 기사분들께서 공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콜을 잡을지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로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라우트 인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면 배차 성공률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우트 인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라우트 인포에서 저희가 산출한 뭐 소요 예정 시간이라던가 추천 소요 거리 같은 것들을 피처로 녹여내서 뭐 킬로미터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리 기사분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화물에서와 같은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배차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 그 대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분들, 승객분들이 가격을 조정하시기도 하고요. 배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격을 확인하시고 나는 이 가격으로 못 가겠다. 나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일단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가격을 직접 입력하셔서 변동폭을 직접 설정하게 세팅을 해드렸지만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해당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한 번 더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콜 요청 전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세팅하시고 이 도착지에 대한 현 시간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콜을 요청하시기 전에 이 가격 너무 높은데요? 라는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의 가격을 더
뱉어드려요. 뱉어드린다는 기보다는 제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고요. 그 가격이 낮은 가격을 통해서 승객분들이 나는 이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한번 불러보겠다, 트라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그 가격으로 배차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차 중에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가격은 상관없고 무조건 배차가 돼야 된다고 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 저희가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더 빨리 배차되고 기사분들이 더 가까이 빨리 오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의 상황과 다르게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콜 요청 전과 콜 요청 후에 각각의 가격을 다르게 세팅하는 이유는 차주 요금에 민감한 고객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세팅에 따라서 저희가 대리에서는 화물과 별도로 차별화된 그 조정 가격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은 미래 가격 예측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고도화된 모델링을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앞서서 그 예약이라던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잘 예측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팀앤모빌리티 라유아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답변하고 싶으신 질문 한 가지만 골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고르는 건 좀 치팅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가 궁금한데요.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수요 공급을 반영한 프라이싱이라면 예측된 수요에 따라죠.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측된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단 가격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하고 이미 저희 쪽으로 인플로우된 고객들을 락인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다른 프로덕트의 기능들로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모형 하나 안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모든 유저분들께 동일한 혹은 끊임없는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 외의 요소로 좀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수요 기반의 탄력적인 가격 모델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팀앤모빌리티 라유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